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대구시가 시청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군이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문가와 함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시간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강사법이 개정됐습니다만 이 대학들의 편법 운영으로 오히려 강사 대량 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과연 지성의 전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은 이 같은 내용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시청 청사 이전 작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구 군마다 치열한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윤영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권영진 시장의 지방선거 이후에 또 그전 공약에서 그 시청 청사 이전할 수 있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신청사를 지어서 이전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우선 이전하겠다라고 명문화한 건 못을 박은 건 아닙니다. 네. 새로 짓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작년에 그 권영진 시장이 재선을 위해서 선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10대 공약 사항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신청사를 짓겠다라는 것이었고 그 당선 이후에는 대구시가 현재 이제 3대 현안이 있다. 그 3대 현안이 취소원을 이전한다. 대구공항을 통합 이전한다. 그리고 대구시 신청사를 짓겠다. 이렇게 3대 현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청사 문제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2010년에 이제 대구시가 그 신청사를 짓겠다라는 연구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 그런 연구 용역을 했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한 20년 정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오다가 3대 현안 사업으로 꼽히면서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오게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신청사를 왜 짓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시청에 물어보면은 너무 낡았고 너무 좁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낡았는지를 이제 한번 따져보면요. 현재 이제 시청이 1993년에 지었습니다. 30년 다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안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뭐 곳곳에서 뭐 균열, 누수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시청 옆에 보면은 대구시 의회 건물이 있는데 그 의회 건물은 1956년에 지었어요. 보통 이제 건물은 40년 정도를 수명으로 보는데 훌쩍 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낡았다라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좁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 시청 조직이 커져 나가면서 원래 시청 건물에만 근무하던 직원들이 곳곳 건물에 사무실을 빌려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러 시청에 가면은 이곳이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무슨 은행 몇 층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이후에 도청 건물로 이제 다 모였던 거죠. 그리고 그 원래 본관에 있던 직원들도 일부 가면서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거의 반반이 있어요. 본관의 반, 경북도청 건물 반.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 이제 그걸 한 자리에 좀 크게 제대로 지으면은 공무원들이 일하기도 좋고 시민들도 편리하고 그럼 또 주차 공간도 충분해지니까 서로 좋은 게 아니냐라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자, 새로 지으려면 그렇다면 우리 구에 지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군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든 이유인데 그 구군마다 어떤 입장이나 이 유치를 위한 어떤 뭐라고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각 구군의 입장은 어떤 입장들입니까? 유치 전에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적극적인 곳이 중구입니다. 현재 본관이 중구에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구에 있는데 뭐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계속 중구에 두자. 중구는 원래부터 대구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오죽하면 이름도 중구겠느냐? 뭐 계속 두자. 뭐 이런 얘기고요. 뭐 지금도 중구에 있으니까 계속 시청을 찾던 시민들이 뭐 헷갈릴 필요 없이 계속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제 도심 공동화 현상. 만약에 시청이 다른 구로 떠나가면은 지금도 심각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 심해져서 중구는 더 쇠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적극적인 곳은 달서구입니다. 달서구로 가기 전에요? 자, 그럼 중구에 그대로 두면은 아까 시청을 새로 짓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과 좀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 중구에 있는 시청이 좁기 때문에 네.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네. 이전하지 않으면은 네.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시청을 가보시면 시청이 있고 네. 주차장이 있고 네. 저쪽 그 국제보상공원 쪽으로 가는 이제 큰 도로가 있죠. 네. 그쪽의 지역의 일부 땅을 네. 매입을 해서 네. 현재 시청 땅의 그 정도 면적을 네. 더 확보를 해서 네.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땅을 더 매입을 해야 한다. 근데 네. 또 시내 중심지니까 네. 뭐 땅값은 뭐 비싸다고 봐야 되니까 네. 그런 것이 이제 단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중구의. 네. 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달서구는 네. 우리는 이미 땅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네. 어디냐? 그것이 두류정수장 네. 터이다라는 네. 겁니다. 두류정수장 터는 이미 대구시 소유의 땅이기도 하고 네. 그 두류정수장 땅이 2009년에 이제 매곡정수장이 만들어지면서 각종 기능이 다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네. 현재는 이제 폐쇄된 상황에서 땅만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달서구에서는 이쪽으로 오면 이미 땅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마침 공교롭게 두류공원도 주변에 있다. 네. 두류공원과 그 두류 정수장터를 연결을 네. 하면은 무슨 뭐 복합물도 만들고 네. 또 관상 복합타운도 만들고 등등하여 뭐 지역의 발전을 또 할 네.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중구가 아까 그 대구의 중심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달서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네. 두류 정수장이 지도상에선 중심이다. 대구의 중심이다. 대구의 중심이다. 네. 지리적으로 중심이다. 네. 그리고 인구적으로도 그렇다. 인구도 달서구가 많다. 네, 네. 뭐 대구의 4분의 1이고 네. 남구, 달성군, 뭐 서구 다 더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구상으로는 중심지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서구의 경우는. 네. 그리고 아까 대구시청 별관이 있는 북구, 네. 경북도청 그 터 네. 그쪽에서는 이제 북구 역시 유치전. 근데 북구에서는 사실 지금 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시청 직원 반이 와 있는데 네. 귀찮게 뭘 또 이사를 나가느냐. 네. 나머지가 다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좀 느긋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중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구에 와야 한다 혹은 있어야 한다라는 네. 이름의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네. 또 용역도 하고 또 각 그 의회에서는 중구의회, 달서구의회에서는 네. 또 우리 구로 와야 한다라는 뭐 결의안 같은 것도 네. 발표할 예정인데 네. 북구에서는 이제 특별한 그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단지 현재 대구시에서는 또 다른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대응 방안을 네. 이제 결정하겠다. 이런 상황이 북구의 상황입니다. 근데 북구의 경우도 네. 그 건물을 그대로 쓰자는 것은 아니겠죠? 뭐 역시- 새로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 깔려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뭐 레노베이션을 하든지 네. 이- 네. 그까지는 이제 조금 더 봐야 이후에 되겠지만. 봐야 네. 되겠지만 일단 그 도청터 뭐 네. 옛날 도경도 있고 뭐 네. 묘육층도 있고 뭐 굉장히 땅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터 자체를 또 종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 네. 그 개발 계획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은 뭐 쉽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지만 현재까지는 대구시의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네. 대응을 하겠다라는 네. 것이 북구의 생각입니다. 네. 그밖에도 달성군도 있는데요. 아까 2010년에 그 대구시에서 했던 용역 결과에 보면은 달성군의 구라리의 네. 좀 그 고속도로 옆에 있는 네. 좀 넓은 땅도 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네. 그곳하고 LH 분양 홍보관 네. 이 두 곳을 이제 달성군에서는 어느 쪽을 이제 우리의 그 후보로 밀 것인지 현재는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그밖에 뭐 수성구라든지 서구라든지 네. 다른 쪽에서도 이제 유치전이 본격화되면은 네. 다시 뛰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윤 기자. 네. 그 경북도청 그 이전 작업을 할 때 네. 경상북도나 시군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회도 만들고 그 이유는 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지역이 많으니까 네. 인구 유입 효과, 뭐 경제 활성화 효과, 또 도청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청사를 네. 이제 자기 시군에 유치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동해안으로 가야 된다, 북부 지역으로 가야 된다, 낙후 지역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구군들이 대구시청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윤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개발을 전제하는 것 같아요. 네. 개발을 위한 어떤 그 모멘텀으로 삼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뭐 상징적인 이런 건물을 뭐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파이는 한정돼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중구에 있던 것이 뭐 다른 구로 가면은 네. 중구는 또 타격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네. 뭐 달서구든 달성군이든 내세우는 것이 우리 쪽에 시청이 와야지 뭐 지역 발전이 된다라는 건데. 네. 근데 그 지역 발전이라는 것이 뭐 다른 구의 또 상대적인 희생이 갈 수도 있으니까 네.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는 각 구 혹은 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대구시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어느 쪽에 편을 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점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네. 일반 시민들이 이제 평생 살면서 시청을 한 번도 안 가도 됩니다. 뭐 여권도 각 구청, 군청에서 뗄 수 있고 네. 뭐 일반 서류들도 뭐 동사무소 혹은 하물며 인터넷에서 다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네. 시민들은 그렇죠. 시민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아주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우리 구는 시청이 있는 구다. 네. 그 정도로 중요한 구다. 네. 중심구다라는 것이고 네. 또 하나를 더 짚어볼 곳이 국회의원들입니다. 중구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아니 시청이 중구에 있어야지 어디 가느냐 감히 네. 뭐 이렇게 나오고 네. 다른 구군의 그 국회의원들은 아니 시청이 뭐 중구 거냐 독점하느냐 우리 구로 오지 못할 이유가 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울 수가 있죠. 국회의원들 역시 또 네. 그런 상징 자본을 또 네.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면은 현재도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만 네. 그 단계까지 가면 유치전은 훨씬 더 과열된다고 보셔야겠죠. 상징적인 건물을 유치함으로써 개발 소재로 네. 삼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의도라기보다 뭐 계획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군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은 보통 연구 용역을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연구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 구군에 와야 되는 이제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의 성격일 것 같은데 예. 자, 어떻게 활용될까요? 이런 연구 용역들이? 예. 그 연구 용역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네. 어떤 절차로 되는지부터 네. 일단 알아야 될 것 네. 같아요. 다음 달에 이제 대구시에서는 시민 공론화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을 합니다. 그 이후에 7월쯤에 그 각 구군의 신청서를 받아요. 그리고 시민 참여단이라는 250명 정도의 이제 그걸 평가할 사람들도 구성을 합니다. 네. 그 7월 달에 구군의 신청서를 받을 때 그때 지금 각 구군에서 하는 용역 보고서가 제출이 되는 거죠. 우리 구에 왜 와야 되느냐, 우리 구에 오면 어떤 뭐 좋은 점이 있느냐라는 네. 것을 이제 주게 되고 또 대구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용역 보고서도 역시 그때 같이 제출이 됩니다. 네. 그러면 250명 정도 되는 시민 참여단이 그 용역 보고서들을 다 검토를 해서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가장 네. 높은 점수를 받는 쪽이 유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네. 구군마다 이제 그 용역을 주게 되면은 네.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 곳이 선정될 텐데 네. 나머지 구군의 용역 비용은 사실 뭐 낭비라고 네. 이렇게 보시는 시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용역 보고서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에 대구시가 용역을 한번 했었고 네. 중구가 하고 있고 달서구도 곧 할 것이고 네. 대구시는 지금 또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말쯤에 네.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끝이냐 그게 네. 끝이 아닙니다. 또 시청을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가 그 안에서도 또 어떻게 하면 네. 또 한 두세 개 네. 정도의 용역이 더 들어가요. 네. 그 구군 단위에서 하는 용역이 네. 한 2천만 원 안팎 정도거든요. 네. 그럼 이 용역을 다 하면은 뭐 꽤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모구의 뭐 아파트 한 채 값은 나온다고 봐야겠죠. 예. 아, 그렇군요. 예. 자, 대구시는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까? 또 어떤 방침을 갖고 있나요? 예, 대구시의 방침은 네. 전혀 네.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민공론화 추진위원회나 시민참여단 거기서 내리는 결정,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만에 하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다, 어디가 좋은 것 같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가 탈락되는 구군에서 네.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현재 우리는 전혀 관계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단지 이제 대구시에서는 좀 이걸 좀 즐기고는 있죠. 네. 서로 모셔가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좀 즐겨가면서 하는 분위기고 또 시청 직원들 실제로 근무를 하는 거는 시청 직원들일 거니까 시청 직원들이 다 중구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대구시 각 구군에 흩어져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 집이 이제 과연 어디로 오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까?
그 정도는 좀 따지고면서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청 유치 전 그 현상만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윤 기자가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 부분도 계속 취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경제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감정원의 이준용 시장 분석 연구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전에 이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2018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구 경북 지역의 주택 매매 동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는 17년 같은 경우에는 1.3% 상승을 했고 이제 작년이 18년도에는 3.6% 상승해서 상승폭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경북 지역은 17년도에는 마이너스 0.9% 하락을 했고 18년도에는 마이너스 1.9% 하락을 해서 하락폭이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구나 이제 수성구 중심으로 이제 상승을 했지만은 대부분 지역에서 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은 어떻습니까? 경북 지역은 대부분 지역에서 다 하락세로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특히 뭐 뚜렷하게 하락세가 눈에 띄는 지역이 있었습니까? 뚜렷하게 하락세로 나타나는 지역은 이제 경주, 구미, 포항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들 지역은 대신 이제 2010년도 초반경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었던 지역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서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그런 영향이 이제 지금 하락세로 영향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가적으로 지역 경제에 대한 이제 침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위축에 따라서도 그런 요인이 이제 하락으로 이제 나타나게끔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의 철강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경제에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구미도 이 디스플레이 다른 지역으로 공장이 이전하거나 외국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인력 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서 그 수요자 감소로 인한 주택 하락 뭐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뿐만이 아니라 그런 수요층이 이제 지역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요인도 있는데 경북 쪽에서 그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울산이라든지 거제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그 곡선을 그렸나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역대 이렇게 이제 전세 시장이 안정된 시기가 없었던 수준이고요. 근데 경북 지역은 이제 가격 하락세 이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투자자 뭐 세입자는 당연히 이제 전세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제 주거비 부담이 이제 줄어들겠지만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물을 이제 더 던지는 그런 시장에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대구의 경우에 이제 최근에 지어진 지 30년 된 아파트의 거래가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서 보면은 이제 재밌는 패턴이 있는데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5년 이하에 대한 주택이 주로 거래가 됐었고 신규 주택이죠. 예, 신규 주택이 되겠죠. 그리고 2010년 중반 정도 들어서는 이제 10년에서 20년 된 주택이 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과거의 그 신규 주택이 지금 이제 와서도 다시 또 거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들이 계속 거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추가적으로 이제 20년 이상 그리고 30년 초과된 이제 주택들에 대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재건축 사업을 이제 노리고 이제 투자 수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이런 것들이 더 뚜렷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된 주택 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은 본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오래됐으니까 재건축을 예상하고 이 구입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2019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올 들어서 눈에 띄는 어떤 양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우선 가격
말고 이제 거래량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매매 거래량 자체는 2015년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 일부 지역이나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이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거기에 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거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18년 한 해 이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한 지역도 광주와 이제 대구만 이제 거래량이 이제 증가를 했고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광역시하고 지방에 대한 거래 건수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과 이제 부산 지역으로 나타났고, 이제 울산은 이제 지역 경기에 대한 침체 이런 것이 있고,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이 역대 가장 많이 공급이 된,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공급이 된 시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택 해당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 시장까지도 이제 위축을 시키게끔 만드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 이 매매 거래에는 당연히 이제 실수요도 있겠지만 투자 수요도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제 매매 거래량이 줄어드는. 근데 최근에 뭐 청약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대구의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활기를 보였다.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2018년도에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어떤 단지들 쭉 나열을 해보면 상위권의 대구 지역이 다 포진을 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 대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규 분양 시장, 그러니까 신규 주택의 분양 시장이 더 이제 타 지역보다 더 과열되어 있었고 인기가 많았었고, 그리고 대구 중심에는 과거와 다르게 공급이 많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대구 외곽으로 이제 공급이 많이 됐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는 공급이 중심 지역에는 공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중심 지역에 있는 청약은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선호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약간 가라앉아도 그동안에 활성화되지 않았던 선호 지역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9.13 대책에 따라서 이제 청약 제도가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이제 청약을 이제 할 수가 있게, 그러니까 어떤 당첨 확률이 높게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1주택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이제 진입이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과거보다는 청약에 대한 이제 열기는 이제 줄어들겠지만 선호되는 이제 대구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올해 들어 눈여겨 볼 만한 변화, 그리고 최근 일부 청약 시장 분위기를 말씀하셨는데, 자, 전체적으로 2019년의 부동산 시장 전국적으로 또는 대구 경북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그 매년 2회에 걸쳐서 이제 전망을 하게 됩니다. 1월에 이제 전체 전망을 하고 7월에는 이제 수정 전망치를 내게 되는데, 올해 1월에 저희가 전망치를 낸 걸 보면은 이제 전국은 주택 매매 가격이 1% 하락을 하고 수도권은 0.5% 그리고 지방은 1.8%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세 가격은 작년 이제 18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대구하고 이제 경북 지역에 대한 전망은 이제 대구 지역은 이제 안정적인 이제 상승세는 유지는 되겠지만은 과거 같은 청약 시장의 열기는 대구 전체 시장을 이제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약 제도가 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경북 지역은 여전히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역 경기의 침체라든지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제 가격 조정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하락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북은 말씀하셨지만은 이 국토연구원 최근 자료 보면은 전국에서 미분양 경고를 받은 시군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이제 경북인데, 특히 경산의 미분양 위험 지수가 가장 높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예, 저도 이 자료를 이제 주의 깊게 이제 봤는데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미분양 경고 지역이라고 해서 경북에는 이제 5개 지역 그리고 경남 지역에는 4개의 지역 그래서 전체 이제 경상도 지역에 이제 미분양 경고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미분양 물량 자체까지 이제 같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최근 2년 동안 미분양 대비해서 최근 이제 현재 수준에서 미분양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그냥 미분양 물량 자체가 만약에 적은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자체가 많은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경주나 구미, 이제 창원 정도가 미분양 경고 지역이면서 미분양 물량 자체가 많은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미분양 이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분양 물량을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분양 물량은 결국에는 이제 2, 3년 뒤에 이제 준공 물량으로 나타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그 준공 물량을 흡수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물량으로서 이제 향후 이제 주택 공급 준공 물량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쓰이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분양 물량이 이제 가장 많았었던 14년도를 보면은 한 분양 물량이 이제 2.5만 호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소화를 못하는 수준으로 이제 외곽 지역에서는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걸 보면 이제 1만 호대 정도 수준이 어떻게 보면 대구 지역에서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수치를 보고 이제 올해 이제 대구에 대한 입주 물량을 보면 한 1만 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될 것 같고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3배 정도 많은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수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공급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실물 이제 준공이 될 것 같고 경북 지역은 여전히 이제 많은 수준의 이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북은 미분양이 우려되는데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사실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 뭐 세제 문제, 또 금리 정책, 그리고 뭐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완급을 이제 조절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특히 그 부분 중에서 이제 금리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이 어떻게 봐야 될까? 아주 예민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이제 공급 물량 이런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자 2019년 이 부동산 시장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에 주목해야 될까요? 금리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 부분은 이제 미국에 대한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부터 국내 이제 시중 금리들은 그때부터 리스크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한은에서는 뭐 기준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국내 이제 시중 금리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제 상승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한은에서 국내 이렇게 기준 금리를 올렸지만은 그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은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매매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심리를 이제 위축을 시키는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9.13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 규제가 더 강화가 되면서 투자 수요에 대한 진입이 이제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 가장 큰 영향으로 이제 시장에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그 표준 주택의 이제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00호 공시가가 9.18% 올랐고요. 2005년 이 공시가격 발표한 이후 이제 최고라고 하고 서울은 17.75% 올랐고 그렇습니다. 대구 중에 이제 수성구는 15.95%, 그러니까 16% 이제 올랐고 중구는 10.79% 올랐는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각종 세제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보유세라든가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데도 기준이 되죠.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런 정책을 쓰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전체 이제 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이 나와야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올린 부분은 이제 표준 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된 가격을 올렸는데 이게 전부 다 올린 게 아니라 고가니까 한 시세 15 이상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많이 현실화를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15 이하인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 정도, 시세가 상승한 정도 수준 정도만큼만 상승을 하지 현실을 급격하게 올린 이제 15 이상에 대한 주택만큼은 이제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금에 대한 이제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제 어떤 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초과를 하는 수준으로 이제 세금을 부담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장기 보유에 대한 어떤 공제도 있기 때문에 뭐 고소득 고령자면서 소득이 없는 대신 이제 장기 보유한 사람은 이제 뭐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부담이 늘어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세금 부담에 대해서 분명히 부담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담을 이제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겠죠.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2019년도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이제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수요자, 주택 실수요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해야 되겠습니까? 과거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가격에 대한 변동 폭이라든지 아니면 변동 주기가 더 짧아지고 작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제 급등락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줄고 그리고 상승에 대한 기간도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신중한 판단,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거주 목적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 본인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 대한 문제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은 이제 그들이 원하는 지역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투자자, 실수요자 말씀하셨는데 투자자와 약간 구별이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투기 수요자들 동향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투기 수요자라는 것은 이제 제도권에서 이제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틈새를 노리고 이제 어떤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 건 저는 투기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8.2 대책뿐만이 아니라 9.13 대책으로 해서 그런 틈새를 이제 많이 막아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투기꾼들 아니면 투기 목적의 어떤 그런 투자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19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학 강사들의 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강사법을 만들고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이 대학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임순광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농성하다가 오셨다고 그랬죠? 네네, 농성장에서 오는 게. 허리는 괜찮으세요? 허리가 조금 피곤합니다. 네, 아이고, 그 좀 앉아 계시는 게 불편하실 텐데. 네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네. 자, 이 강사법 관련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강사법이 왜 추진이 됐는지 그리고 강사법 내용은 무엇인지 도성진 기자 리포트를 보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 강사로 일하던 서정민 씨가 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학 강사의 참담한 실태가 알려지면서 다음해 12월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강사법 조항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시간 강사 처우 문제는 돈을 이유로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재정난을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며 강사 대량 해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강사법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학과 강사단체의 반발로 시행이 4차례 유예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들과 시간 강사 대표,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만들었고
18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강사법은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에 따라 강사는 교원 지위를 얻게 되며 한 대학에서 주 6시간 이하 수업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을 3년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임용 절차와 조건은 학교 재량에 맡기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한 근무 조건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용 계약에 따라 방학 동안 임금이 지급되며 강의 시간에 비례한 퇴직금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오히려 시간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습니다. 0.5%, 1% 작은 것 같지만 가용 재원에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인력이 너무너무 소중한 돈인 거예요.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법이 만들어졌지만 대학의 편법 운영으로 일부 강사들은 오히려 해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사톡톡 도성진입니다. 네, 지금 내용을 봤는데요. 이 강사법에 대해서 그 시간 강사 선생님들 어떤 반응을 보였었고 지금 어떤 반응을 갖고 계시는지요? 한마디로 기대 반, 우려 반인데요. 네. 예, 강사법 시행은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강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는 분도 있고 기대하는 네. 분도 있고요. 네. 강사가 되면 그래도 방학 중 임금이나 고용이 조금 안정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잘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임용되는 부분은 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온 대학에서 보통 네네. 시간 강사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이제 아시는 교수님들이고 네. 그래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도 공개 임용이니까 네. 아무래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기존에 해오던 것하고 큰 차이는 없지 않겠나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들끼리 자기 네. 동문들끼리 경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점이겠군요. 네. 자, 이 도성진 기자가 이 강사법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만 네.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어떤 부분들입니까? 원래 강사는 교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교원직을 예전에 박탈당했습니다. 군부 정권 때. 네. 그것을 회복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계약을 하면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소청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네. 그리고 방학 중 임금을 법률로 명시했다는 것 네. 그리고 겸임 교수나 초빙 교수와 같은 비전임 교원들이 양산되는 것을 이번에 시행령에서 막게 돼 있다는 것이 네. 아주 주목할 만한 사항이랍니다. 네. 네. 선생님은 전공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네, 저는 사회학입니다. 네. 어느 대학에서 주로 강의를 하셨습니까? 네, 경북대에서 주로 강의를 했고 네. 대구대와 영남대에서도 네.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역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군요. 네, 이 전국적으로 강사들의 수가 7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네, 7만 5천 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이들 강사 선생님들이 이 대학에서 담당하는 수업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 대학에서 약 25%에서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교양 과목은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교양 과목이라 하면은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주로 듣는 네, 과목이죠. 1학년들이 대부분 듣고 네. 4학년도 많이 듣고요. 4학년도 있고요. 네네. 네. 그동안에 이제 그 처우와 관련해서 네.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대학 내에서 차별이 너무 심한 것. 네. 그래서 머물 공간도 별로 없고 또 학사 참정권도 없고 네. 그야말로 이제 주어진 대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네. 좀 뭐랄까 종속된 위치 네. 이것이 가장 힘들었고 네. 또 경제적으로도 워낙 임금이 적다 보니 네. 고용도 불안정하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져오는 공공함 네. 이것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간 강사 네. 그런 생활을 해야지 네, 다 이제 교수로 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수로 되는 사람은 없죠. 시간 강사 과정을 거쳐서 네, 공부도 하고 학문 역량도 쌓고 해서 네. 교수로 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은 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예, 예.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차별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네. 그 예전에는 시간 강사를 거쳐서 교수가 되는 네. 그런 하나의 코스였는데 네. 지금은 직업군으로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규직을 거의 뽑지 않기 때문에 직업군으로 자리 잡았고 대학이 네.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네. 시간 강사 이 직업군을 계속 유지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냥 단순히 거쳐가는 과정은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유명한 학자들이 전부 시간 강사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렇죠. 젊은 소장 학자로서의 이 네. 생활을 했는데, 네. 자 그런데 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마다 네. 무더기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보도를 많이 했고 네. 또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마음이 많이 좀 무거운데요. 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네. 1,200명 중에 이제 700명을 해고하겠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와 있고 네. 고려대도 절반 정도 해고를 시도하다가 지금 한 300강자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과목이 중요한데 네. 이 과목을 전부 다 없애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영남대도 그렇고 대구대도 그렇고 곳곳에서 좀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대학은 그 시간 강사를 해고하지 말라고 네네. 우리 교수들이 성명서를 낸 곳도 네. 있었습니다. 네, 한양대가 그랬고요. 네. 그리고 평택대하고 네. 상지대 같은 경우에는 총장님들이 직접 우리는 해고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도 하셨고 네. 그리고 부산대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하고 같이 합의서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네. 조금 더 이런 내용이 확산돼야 되는데 네. 많은 사립대학들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네. 해고를 자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대량 해고하면은 네. 수업에 지장은 없을까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네. 왜냐하면 강사들이 맡은 강좌를 거의 없애게 되면 네. 개설되는 강좌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사실 네.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다양한 교과목들이 사실 강사들이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있었는데 다양한 교과목이 사라지게 되면 좀 뭐랄까요 기계처럼 대학이 네. 움직여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학은 어떻게 보면 다양성의 전당인데 네. 다양성이 그만큼 축소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대학에서도 콩나물 교실이 있습니까? 네. 사실 중고등학교보다 더 심각한 데가 대학인데요. 네. 대학에서 100명 이상 듣는 강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교실만이 아니라 2월 달이 되면 드러나겠지만 수강 신청 대란으로 아주 유명한 데가 네. 대학입니다. 네. 2월 중순쯤 되면 학생들이 수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PC방에 가서 밤을 새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순식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들을 수 있는 과목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30여 명 남짓한데 네. 그렇군요. 네. 자,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대량 해고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대량 해고를 하고 있습니까? 대학에서. 대량 해고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네. 첫째 이제 경제적인 이유 가지고 해고를 할 때는 방학 중 임금을 문제를 삼습니다. 아, 네. 이번 바뀐 법률에는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 구체적으로 몇 달간 지급해야 되는가,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가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대학 자율이거든요. 근데 대학들은 이 돈이 과도하게 들어간다라고 이제 좀 엄살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예산을 좀 너무 적게 통과시켜 가지고 네. 이 갈등을 좀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대학들은 좀 더 많은 정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이런 문제도 네.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네. 학문을 절감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학문을 절감하고 네. 교육도 절감하고 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학생들의 그 다양성을 위한 욕구도 절감시키고 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절감시키는 이렇게 혹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대량 해고가 아니더라도 뭐 무슨 어떤 뭐 변칙적으로 네.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다면서요. 네, 그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요. 네. 대학이 사실 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너무 편법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시간 강사인데 갑자기 겸임 교수로 발령을 내겠다. 그러니까 그 강사분이 아니 저는 다른데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겸임 교수가 됩니까? 그냥 강사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초빙 대우 교수라고 해서 네.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내서 네. 강사로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변칙들을 좀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전부 다 강사법을 피해가기 위한 대학들의 꼼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겸임 교수로 쓰게 되면은 네. 강사로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네.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그게 뭐가 다른 거죠?
강사는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되는데요. 겸임 교수는 그냥 1년 이상 계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고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대 직장이 있다고 간주되니까. 그러다 보니 좀 심각하게는 서류까지 만들어 와라 라고 대학이 강요하는 데도 있습니다. 4대 보험을 안 들어줘도 되고요. 네. 그러면은 그 해당자는 어디 다른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겸임 교수로서 자격을 얻게 되죠? 그 점이 상당히 그래서 이제 문제죠. 이 편칙적인 것이다. 강사를 대량 해고하게 되면 강사 숫자가 줄고 뭐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업도 그렇고 그리고 뭐 학생들의 선택권도 그렇고 대학의 주인은 학생들인데 학생을 위한 이제 학사 행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 좀 더 치명적인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해요. 학문의 전당이라는 관점에서 학문의 손실. 대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 그 지역사회, 뭐 대한민국 사회,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 아래에서부터 치명타를 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고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자인데요. 강사도 연구자고 대학원생도 연구자고 정규직 교수도 연구자거든요. 그런데 이 강사를 대량 해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대학원생의 미래가 박탈됩니다. 나중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시간 강사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강사를 하고 나중에 전임 교원이 되거나 다른 연구소에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중간에 설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이미 대학원은 거의 붕괴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강사 역시 연구자인데 이 경력이 단절되게 되면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연구자들의 그 기반을 붕괴시키는 문제가 심각하고 또 기존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정규직 교수마저도 강사 대신 일을 많이 더 해야 되거든요. 사실 밖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강의를 하는 노동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투여됩니다. 근데 강의를 너무 많이 맡게 되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학 자체가 연구하고 학문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다 붕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해서 줄이려고 할까요?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재정을 줄이는 대신 또 대학원생들의 입학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윤을 추구하더라도 대학원생의 그 뭐 학비라고 그럴까요? 학비 수입은 또 그만큼 줄어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사정을 잘 모르겠어서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그 단편적인 그런 안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학이 그 최근에 와서 너무 기업화되었습니다. 대학은 대학 자체로 존재해야 되는데 기업처럼 운영되다 보니까 이 경영의 논리와 비용 절감의 논리가 너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놓고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강사법이 강사들에게 조금 더 고용을 안정시켜주고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측면을 담고 있으니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한 대학 사회의 구성원 역시 좀 너무 지나치게 기득권화된 것 아니냐. 사실은 비용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10배 이상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권리는 전혀 나누려고 하지 않고 강사들만 해고를 해서 그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발상 자체, 즉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함께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현재의 사태를 불러온 것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을 이제 뭐 줄여서 대학은 그러면은 괜찮나? 뭐 그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대학 당국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들은? 대학이 괜찮을 수가 없겠죠. 대학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부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대학들이 더 앞장서서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강사 처우 개선을 철저히 할 테니까 여기에
정부가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사들을 해고하는 위협을 하면서 마치 그 인질극을 벌이듯이 돈 안 주면 우린 해고하겠어. 네. 이렇게 하니까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대학이 지금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네. 정부 지원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작년 말에 통과된 거는 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 경정 예산을 마련해서 네. 연구 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와 그리고 방학 중 임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고요. 네. 사실 작년에 그 삭제되긴 했지만 국회까지 올라가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더 있습니다. 네. 그런 항목들을 살릴 필요가 있겠다. 예, 그렇게. 그 교육부가 288억 원 예산을 이제 편성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대 217억 원, 국립대 71억 원. 네, 대학들은 뭐 충분하지 않다 이러고. 네, 자,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네, 이러한 예산을 놓고 보이는 교육부 태도 네.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좀 뭐랄까요? 법말을 전도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협의체에서 논의를 할 때 4개월은 기본으로 전제를 깔고 시작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걸 1개월만 줘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올해는 그 절반만 이제 지원하는 형태. 왜냐하면 8월 1일 시행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합리화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네. 정부는 그런 태도를 좀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부족한 걸 인정하고 네. 4개월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좀 더 확보를 하고 대학도 자구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매칭 펀드를 하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교육부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네. 1년에 방학은 한 달이니 한 달치만 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매칭 펀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부 재정 지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건 기본이고요. 네. 또한 그 연구 안전망이라고 해서 네. 대학원생들의 미래와 네. 그리고 강사들이 경력이 단절됐을 경우 네. 공익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사회적 지원을 해야 그게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와 함께 편법을 방지해 줘야 됩니다. 지금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네. 대학들이 지나치게 편법을 많이 쓰는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한 실태 조사와 네. 그리고 사립대학에 들어가고 있는 국민의 세금에 대한 네. 종합 감사가 필요하다. 네.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학이 재정 문제 이외에 네. 강사법 자체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혹시 뭐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쉽게 쓰고 네. 아무래도 이제 싸게 쓰고 네. 쉽게 버릴 수 있는 과거의 시간 강사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유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네. 그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안정성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네. 예, 그 습성이 너무 강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데 대한 저항이 크다. 특히 네. 교원 지위를 주게 되면 당사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가불 구조의 네. 어떤 완화 이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고 네, 네,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시죠 지금? 네. 지금 어디서 하십니까? 세종시 교육부 정문 앞에서 네. 천막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성하는 대학들이 또 있습니까? 영남대가 지금 네. 25일째 천막 노숙 농성을 본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농성할 때 선생님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뭐 지원을 더 해달라, 아니면 강사법을 고쳐라, 아니면 대학에서 네. 대량 해고하는 것을 막아라,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농성하시면서 핵심적으로 네.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대량 해고를 하지 마라. 그리고 대학에서? 네. 편법을 쓰지 마라. 네. 대학도 한 모습이 아니다. 네. 그걸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이제 성명도 발표를 했다고 하시지 네. 않았습니까? 네. 학생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대학생들. 예. 지금 학생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네. 도드라진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성공회대 학생들이 이 사실을 네. 알고 지지하러 왔습니다. 모임도 만들고요. 네. 그리고 강사 공동대책위원회가 이제 전국 단위로 꾸려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도 학생 단체들이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원생들도 같이 이제 하기 네. 시작했고요. 네. 점점 이것이
학생들이 학습권 문제다. 그리고 네. 대학원생의 미래 문제다라는 네. 인식을 하면서 동참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기 권리를 네. 박탈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네. 뭐 박사과정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택권도 줄어들고 그 자기의 학문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 자기의 미래도 그만큼 줄어들고 네. 전반적으로 대학에서 미래가 좀 사라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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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지금과 같은 사태를 방치하면 네. 대학의 종말이 온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대학이 사실 문제 많은 측면도 있는데 그 문제를 네. 고쳐가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네. 이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대학 자체를 이제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은 네. 결국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대학원생들의 미래 박탈, 네. 그리고 이제 강사의 생존권이나 인권 침해, 네. 전임 교원에 대한 과도한 노동 부여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대학이 대학으로 존재하는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기 네. 때문에 정부 당국이 네. 당장 나서서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행정을 하시는 뭐 대학 총장이나 네. 그 처장들 네. 전부 시간 강사 생활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네. 대체로. 또 교수들도 네. 시간 강사 생활을 뭐 거의 뭐 다 거쳤을 테고. 네. 근데 몇 개 대학에서만 음. 그 대량 해고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네. 그러한 그 성명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지금 많이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마 그 2월 달에 수강 신청을 하는 기간이 되면 네. 본물처럼 터져 나오지 않을까. 특히 네. 학생들이 도대체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 네. 이게 뭐냐. 네. 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다 해고됐냐. 네.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수많은 학부모 단체와 학생 단체 그리고 전임 교원들조차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은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네. 이 사안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학 자체에 대한 네. 인식이 잘못됐다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학이 기업화되는 것을 네. 방조하고 네. 오히려 이제 조장한 측면 네. 그것이 가져온 후과가 네. 이번 사태가 아닌가. 네. 만일 대학이 기업처럼 움직이지 않았다면 네.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이러한 교육 환경 파괴, 네. 연구 환경 붕괴 이런 사태를 벌어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대학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이번에 교정할 수 있는 네. 하나의 또 기회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잘못하면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학과 시간 강사들 갑과 을의 대립 관계가 돼 있는데 네, 공개 임용을 하고 또 줄이고 하면은 음. 잘못하면은 을과 을의 네, 그 싸움 내지는 대립이 네. 그냥 나오지 않을까, 야기되지 않을까. 우리 이제 인간 사회에서 말이죠.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고 조장시키는 대학에 이제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혹시 뭐 그런 우려는 뭐 없을까요? 우리가 이 강사법에 따라서 네. 강사는 교원이 됩니다. 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네. 이 법적인 지위를 가진 교원을 공개적으로 선발하지 않고 네. 과거에 무슨 봉건제처럼 네. 양반이 이제 노비에게 일거리를 맡기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보거든요. 네. 특별한 경우에는 공개 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하고 네. 연구하신 분들이 네. 그 강사가 되어서 네.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네.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학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강사법이 네. 제대로 시행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대량 해고가 아니라 네, 가능한 한 많은 강사들이 네, 교원의 지위를 얻고 네. 권리도 얻고 네. 좀 재정적인 음. 안정도 얻고 네, 그런 것을 이제 희망하시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그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학생들 그리고 대학의 이 교수들이 네, 이 문제를 하여튼 잘 천착해서 네, 뭐 합심을 해서 네,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자, 오늘 시사톡톡은 대구시 신청사 유치 전,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 그리고 대학의 시간 강사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 강사 문제 말이죠. 이 강사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전에 일부 강사를 해고하는 대학을 보면 과연 대학의 미래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정신적 심장부인 대학을 지성의 전당으로 재정립하는 이런 작업이야말로 한국 사회 수준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